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따라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렸죠. 근데 상당수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외에도 은행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산금리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금금리는 참 빨리도 내려서 이제 연 2%대도 보기 어려워졌는데 대출금리는 왜 더 올리나요?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자영업 비중을 현재 27%에서 10%까지 크게 낮추겠다고 합니다. 장년층이 한번 회사를 나오면은 자영업을 하기보다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회사에서 좀 빨리 나오지 않도록 정년 연장 같은 방법까지도 강구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도 건드리기 어려웠던 상가 권리금 법제화하겠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 지난 2분기 기준으로 하면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전세라도 얻으려면은요, 도시 근로자들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을 꼬박 모아야 가능합니다. 낮춰져야 하는 건 소득이 아니라 전세값인데 참 살기 팍팍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낮추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오늘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상가 권리금, 이걸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5년간 이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을 하고 상가 주인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권한을 침해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공방도 뜨거운데 2부에서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 문제를 지원한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정부가 오늘 오전에 단통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리공시제가 시행이 안 되면은요, 단통법이 시행이 돼도 결국 보조금 경쟁은 똑같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경제연구소의 김영준 박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지난밤 유럽과 미국 증시가 미국의 시리아 IS 공습과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 약화로 하락한 가운데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와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6.73포인트, 0.33% 상승한 2035.64포인트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203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4.86포인트, 0.84% 상승한 580.4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154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며 5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요. 기관은 1,208억 원어치 매수로 시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였거나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네, 오늘 실적 우려로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삼성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중국의 PMI가 예상치를 상회한 50.5로 발표됐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해서 화학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화학주도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또한 어제 급하게 올랐던 통신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이 통신주의 조정을 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등은 상승을 했고요. 한국전력으로 대표되는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관심을 갖게 하는 업종은 의류와 레저 엔터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쇼크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거 계속되는 것 같네요.
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중국 저가폰의 공세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치가 6조 원대에서 최근 4조 원대로 떨어지고 또 일부 증권사는 3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어섰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실적에 대한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는 120만 원 선이 깨지면서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익이 하락하는 것에 시장의 경계감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장의 호재보다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원외 환율 하락 등으로 현대차와 같은 대형 수출주 역시 실적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어서 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증시는 많이 힘들겠네요? 네, 삼성전자 실적 부진과 현대차 한전부지 입찰 그리고 원외 환율 급락 등으로 최근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 심리가 악화된 것이 사실인데요. 네. 네, 분기 말이 되면 좀 일정 수준 수익률 관리가 병행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네. 분기 말이 되면 기존의 주도주였다가 잠시 쉬는 종목과 업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경기 민감주는 최근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관심을 갖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또한 앞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인한 대형 배당주를 매수하는 흐름이 그동안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경제연구소의 김영준 박사였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오프닝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값은 계속 올라서 전세를 마련하려면은 또 몇 년 동안 소득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부동산 114 부동산 정보업체죠. 이 분석에 따르면은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가 평균이 3억 2,696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연소득이 5,459만 원. 그래서 이 둘을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평균 전세 가격을 평균 소득으로 나눠보면은 네. 6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도시의 근로자 가구가 6년 동안 하나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이 돈을 꼬박 다 모아야지만 6년을 꼬박 다 모아야지만 네. 서울에 있는 평균 전세값에 해당하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5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이 아파트 5년 전에는 4.5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1년 5개월 정도가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어쨌든 서울뿐 아니라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의 모든 도시가 지금 한 10년 내에 가장 높은 이 전세금 배율, 소득 대비 전세금 배율이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구별로 보면은 서초구의 전세가 제일 비싸가지고요. 서초구는 이 연평균 소득 대비 10.5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10년 하고도 반을 꼬박 모아야 된다는 얘기고, 강남구는 9.5배가 나왔고, 송파구는 8.2배, 용산구는 8.2배 역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숫자로 보면은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죠? 그렇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2012년, 그러니까 재작년 말보다 평균 17%가 올랐다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오른 것이죠. 20% 가까이 오른 거니까 1년 반 사이에. 물론 이게 의미 있는 통계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월급 받아서 거기서 세금 내고 어떤 쓸 거 쓰고 하면은 제로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집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내 집 사는 것도 아니죠. 이건 전세 사는 거. 전세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는 것은 더더욱 우울해질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새 제품 갤럭시 노트 4 공개가 됐나요? 네,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라 26일부터 네.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될 건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를 내놓고, 네. 하반기에는 갤럭시 노트, 큰 화면에 노트 시리즈를 내놓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새 제품을 내놓는, 두 개의 주력 제품을 내놓는 이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매년 뭐 이제 9월이나 10월 요맘때 신제품을 내놓는데 이번엔 그 아이폰 6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대대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노트 4가 특별히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애플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출시 후 첫 주말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1,000만 대를 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 초반 돌풍이 굉장하고 미국 내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폰 돌풍이 다시 지금 일어나는 분위기고, 특히 이번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화면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소화면, 작은 화면에 답답함을 느꼈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으로 돌아갔던 그 구매자들이 상당수 아이폰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노트를 가지고 좀 싸워야 되거든요. 삼성으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노트 4가 과연 이 애플의 돌풍을 비집고 얼마나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을지 굉장히 관심을 끄는데, 특히 오늘 뭐 주식시장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어둡네요. 예. 지금 보통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이달 말로 끝나겠죠. 3분기 실적이 뭐 대략 뭐 5조 원대 뭐 중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엔 예상이 됐습니다만, 오늘 증권사들 내놓는 지금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4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는 4조 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네. 지금 실적 전망치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자가 됐든 4자가 됐든 5자가 됐든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 갤럭시 4, 거기다가 이제 애플은 굉장히 초반 돌풍이 거세고, 과연 삼성이 지금 이 위기를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 새 제품의 특징적인 것들은 뭐 많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이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면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뭐 아주 뭐 획기적인 혁신 네.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사실 스마트폰이 어떤 혁명적인 그야말로 기능이 들어갔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요즘 들어가는 게 주로 이제 헬스라든가 또 이 카메라의 화소라든가 이런 걸 네. 높이는 것들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것 자체로는 새로운 게 나오기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시계하고 연동하는 네.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예. 그거와 연동하는 기능 이런 것들로 이제 자꾸 진화가 돼 나가는데, 그게 점점 더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소비자들도 적응하기 어려워질 것 네. 같아요. 은행들 이게 기준금리를 내려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잖아요. 예, 그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내렸죠. 네.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는 대출을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럼으로써 그 돈이 좀 돈이 돌고, 그래서 그 돈이 실물 경제에 들어가고 해서 경기를 촉진시키겠다는 이유인데, 은행들이 이 묘한 꼼수를 펴가지고 기준금리는 낮췄는데 대출금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지금 기현상이 일부 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컨대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요. 7월에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35%였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달에는 오히려 이 대출 평균금리가 3.59, 이 0.24%포인트가 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한국은행은 0.25%포인트를 내렸는데 외환은행은 반대로 대출 기준금리가 0.24%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한 0.5% 정도를 올린 건 사실 뭐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협 같은 경우도 7월에 3.31에서 지난달에 3.5로 1.9가 올라갔고요. 0.19가. 기업은행, 하나은행 역시도 다 금리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상당수 소비자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대출금리라는 게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두 개의 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책정에 따라서 연동하는, 한국은행이 낮추면 같이 내려가고 올리면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니까 은행들도 대출 기준금리는 낮췄습니다만 거꾸로 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그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 대출금리가 0.24%포인트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가산금리를,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를 한 0.46%포인트가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은 요즘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익 보전을 위해서 뭐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춘 이자가 은행들 수익 보전을 해주라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가 은행들 돈 벌려고 기본적으로 낮춘 것이 아니고, 대출금리가 낮아져서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도록 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은행들은 전혀 지금 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끌려가는데, 네. 반드시 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교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It's 4 minutes and call on the twist more. Let go. Twist more. 이따 뭐해? 하, 주말엔 뭐해? Let's go. Call on the twist more. 지금 떠나. Twist more. 함께 떠나. 하, 신나게 떠나. 4 minutes full drive. Call on the twist more.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상가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발표가 같이 됐습니다. 이 권리금 하면은 장사를 할 때 일종의 자리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세를 내는 것이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동안 관행으로는 굳어져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세입자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이게 양성화가 되면서 좀 어느 정도 권리를 보호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요. 그래도 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우려도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의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법적 조언을 많이 해줬던 변호사가 계신데요. 2부에서 저희가 연결해서 구체적인 얘기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나,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네,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왜냐면 뭐 가게마다 틀린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떡볶이 많이 먹어요. 괜찮아, 깔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대부분 다 3,000원이에요. 아, 예, 많이 와요. 자, 5,000원. 예. 자, 살 수 없죠? 엄청 많이 와요. 여기 유동인구가 많아가지고 음식 같은 경우에 먹거리는 길거리 먹고 음식 같은 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일본인도 많이 오고, 예. 인도네시아 막 이쪽에서 다 많이 오세요. 여기저기서 거의
글로벌인데요, 뭐 명동은. 음식이요? 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입에 안 맞지. 원래 뭐 우리 한국에 맞춰서 나오는 음식들이라서 그분들 약간 또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맛있다고 하시는 분 많아요. どんな味ですかこれこれシュガーシュガーこれをプルは美味しいですか美味しい楽しい美味しい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은 일본말도 나왔죠. 이거 맛있냐고 물었더니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민아 리포터가 명동 길거리 음식점, 그러니까 노점을 좀 방문을 해봤는데 일본인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중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방금 그 노점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도 좀 글로벌화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 음식도 좀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찾아오시면은 게시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진정한 유로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아 피곤해.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피로회복에 구론산 바몬드. 김인경의 생생경제. 장사를 할 때 자기 가게가 아니라 남의 가게를 빌려서 해야지 되면은 전월세 임대료 내야 되고요. 보증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인데요.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요. 일제시대부터 왔다고도 하고 일종의 자리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점포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데 장사가 잘 되는 위치라면은요. 지금 권리금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떼이는 수도 있고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권리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법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권리금은 여러 가지로 임대인들에게,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권리금을 양성화해서 좀 떼이지 않도록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의 모임, 상인 모임에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모임 이름이 길어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네. 줄여서 부르면은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저희 맘상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맘상무, 예. 네네. 그러니까 맘 편히 장사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다 좀 하고 있는 모임인가 봐요. 여러 조건이라면 주로 상가법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상인들의 모임이죠. 예, 그러면은 상가 권리금 문제도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네네, 아주 핵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정부가 보호를 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주요 내용은요. 네. 그 임차인이 권리금을 다음 신규 임차인한테 회수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이 이제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요. 네. 그 방해를 못하도록 하고 방해하는 경우에 방해하는 시점,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만큼을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하고. 네. 그 외에는 환산보증금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 상관없이 대항력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표준계약서나 보험
또 분쟁 조정기구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금 보호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예, 그건 어떤 건가요? 그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요. 네. 그 상가 임대차에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환산 보증금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네. 그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100배한 금액을 더해서 예. 그 금액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을 넘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서 그 적용되는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저희들은 문제다라고 제기를 해왔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죠, 이번 법에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법에는 없는 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도 큰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기존에 이미 판례나 이런 데서는 일부 인정이 돼 왔고요. 네. 뭐 현실 거래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수수되고 있고 사실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냥 법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규정도 없이 그냥 상거래관에서 그 거래가 되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도 많고 문제가 많았고요. 일부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약탈을 해서 임차인을 내쫓고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임대인이 그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었죠. 악질이네요. 그런 경우에는. 네. 예. 실제로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권리금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 뭐 어떤 경우들 많이 보셨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처음에 그 해당 점포를 임차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정사가 안 되던 점포였는데 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셔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상가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제 매출도 높아졌더니만은 그때쯤 갑자기 임대인 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내가 사용할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같으면 그 임차인이 다음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고 그 부분을 팔 수가 있었는데 네. 팔지 못하게 하고 임대인 아들이 들어와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임차인은 그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영업 가치를 그대로 두고 그냥 그대로 나가야 되는,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없나요? 예, 전혀 없고요. 그냥 영업가치 그대로 날렸어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보호 조치로는 보호가 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한테 그 권리금을 받고 그 점포의 가치를 판다 할 때 네. 임대인이 이걸 방해를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예. 제한을 이번 법에서 금지를 해서 제한을 두고 그런데도 자꾸 방해를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방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너가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네. 이번 법에 규정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처럼 뭐 이렇게 이상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 임차인이 그 남겨놓은 영업 가치를 임대인이 약탈하는 걸 막는 것이 이번 법의 네. 주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손해배상이라는 게요. 네. 말은 이 굉장히 위해주는 걸로 느껴지는데 네.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아내고 뭐 이럴 때까지는 좀 많이 힘든 절차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손해배상액이 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고 이제 그 법문에 되어 있을 건데요. 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실 가치평가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뭐 지금 뭐 부동산 어디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권리금이 정확히 얼마짜리냐에 대한 게 대충 시세는 있지만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에서는 그 국토부에서 고시로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 네. 기준을.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 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이 좀 잘 정해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계약서를 권고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표준 계약서를 다 작성하게 하면은 네. 그런 경우 혹시 안 생길까요? 이제 임대인이 세입자하고 이 표준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대로 계약을 하고요. 예. 이면에서 다른 계약을 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라는 게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건 예. 아니고 일종의 이런 계약서를 쓰는 걸 권고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다만 그 표준 계약서의 내용은 법에 따라 정확히 주어지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려고 아마 그 부동산 중개업
소나 이런 데서도 노력할 것이고요. 네. 그 이면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기존에 체결한 법보다 조건이 못하게 돼 있다면 그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가 네. 될 것이어서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권리금은 그러면은 다 신고를 해야지 되는 게 되는 건가요? 지금 신고제에 대한 얘기는 지금 개정안 측에 지금 원안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고제나 등록제에 대한 얘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고제나 등록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권리금이라는 게 다 양성화될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액이 될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게 통계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도 다 나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서로 주장하면서 아마 양성화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담을 임대를 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은요. 네. 임대인이 자신은 손해를 본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것을 올리는 꼼수를 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원래 모든 이런 제도가 새로 도입될 때에는 네. 보통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영업 이럴 바에야 임대를 안 놓겠다라고 네. 해서 임대 상가가 줄어든다든가 예. 월세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실제 막상 그게 도입이 되면 네. 그런 큰 부작용보다는 어차피 그 임차 상가에 대한 수요 공급은 또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서요. 그 부분보다는 이 법대로 해서 얻어지는 그 좋은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오늘 이 자영업자들의 이 상가 권리금 관련한 그 보호책에 대해서는 몇 점 정도 두시겠어요? 100점 만점이라면? 근데 사실은 제가 네. 지금까지 이제 좋은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이 법에도 지금 현실과 비교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나 건물 좀 새로 지어야 되겠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임차인을 다 내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지금 주요 상가인 가로수길이나 홍대나 이런 데 보면 삼청동도 그렇고 건물이 그렇게 새 건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니까 다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바로 재건축의 경우가 이번 법에서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에는 여기 건물 새로 지으면 장사 더 잘 되겠다라는 계산이 임대인에게는 깔려 있는 것일 테니까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영업을 잘해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임차인의 노력도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임차인은 지금 그대로 쫓겨나게 된 상황이에요.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재건축 말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죠. 예. 네.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라면 그래서 나가야 하는 정도의 공사라면.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임차인들이 항상 주장해왔던 바인데 지금 5년이 보장되는 기간인데요. 예. 지금 경기 상황으로는 5년 가지고는 가게 안정화되기도 어려운 정도의 짧은 기간이거든요.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요. 따라서 외국처럼 네. 외국은 최단기간이 9년, 10몇 년 이러는데 우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차 기간 10년까지는 좀 보장해 주기를 바라왔고요. 네. 지금 그런 부분이 또 안 돼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래도 월차임을 왕창 올려버리면 네.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월차임이 왕창 오르면 버티고 싶어도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 꽤 봤어요. 되게 네. 많습니다. 예. 3배도 저는 봤고요. 3배가 거의 몇 천만 원 단위로 3배가 네. 되는 경우도 저는 실제 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으로 어느 정도의 그 폭을 제한해주고 네. 각 지역마다 어떤 다른 그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을 좀 정해주시면 네. 임차상인들이 아무래도 억울하게 쫓겨나는 부분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런 게 좀 보충이 되어야지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권리금을 현실적으로 없애자 이런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가요?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미 거래계에서 고액으로 수수되고 있고요. 네. 권리금을 예전처럼 자릿대로만 해석하면 마치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임차 상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영업 가치라고 본다면 네. 어차피 장사가 안 되는 것은 권리금 주장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네. 장사가 잘 되게 만든 그 임차인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라고 본다면 영업 가치에 대해서 그걸 금전으로 평가해서 수수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안 좋은 것인가 없어져야 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잘 조정을 해서 예, 합리적으로 예.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근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량한 임대인도 당연히 많으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약탈을 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 임대인들이 지금 싸잡아서 마치 돈만 아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개정법안이나 또 이후에 저희가 주장한 다른 제도들이 들어가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은 임대인에게도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장사가 잘 된 만큼 임대인에게 월세도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희가 주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정부가 첫걸음은 떼었네요.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보완해야 될 점들도 좀 신속하게 했으면 합니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계신 김영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지난 8월 한 달간만 보면은요, 주가 연계증권 ELS 발행 규모가 6조 8천억 원, 이 월 단위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ELS에 너무 많이 쏠린 건 아닌지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ELS 일단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 정기예금 만기되신 분들도 ELS로 많이 갈아타고 계시는데요. 영어 앞문자를 따서 만든 상품인데요. Equity Linked Securities 해서 ELS, 우리말로 주가 연계 증권 이렇게 부릅니다.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와 연계돼서 수익률이 정해지는 파생상품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생상품 그러면 일단 좀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냥 은행 예금이나 펀드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송 듣는 분들께서 직접 주식 투자를 하거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는 주로 상승장에서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익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렇죠. 또 원금 손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있는 ELS는 사전에 정한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수익이 지급되는 구조라서 기대 수익률을 투자자가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횡보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일정 구간 이내에서 하락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은행에 맡기자니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만족하지 못한 분들, 또 주식 투자 초보인 분들, 이런 분들께 ELS가 적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근데 수익률이 지금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초자산이 두 가지인 상품들은 5에서 7% 정도 수익이 되고요. 예, 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기초자산은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15%인 상품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금이 보장이 되나요? 보장되는 상품도 있고요. 또 보장되지 않는 비보장 상품도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상품의 80% 이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ELS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름 되게 많아요. ELD, ELF, ELB 이런 거 다 있는데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ELS, ELF, ELD 세 상품 모두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품입니다. 네. 그렇지만 약간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ELD의 경우에 끝에 D, 이게 데포짓, 그러니까 은행 예금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은행 예금이나 마찬가지라서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ELS는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이고요. 네. ELF, 여기서 F는 펀드에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펀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ELS는 말씀드린 대로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 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발행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원금 비보장형 이런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20%의 ELS는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금 보장의 성격을 안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ELS는 어떻게 원금이 보장이 되나요? 예, 간단한데요. 채권 금리가 지금 5%라고 가정을 하면 네. 투자자가 투자하는 자산 100 중에서 안전한 채권에 95% 정도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약 100% 원금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5% 이걸 대표적인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옵션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이고요. 원금 보장형 상품 중에서도 뭐 90% 원금 보장 이런 상품도 간혹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요. 네. 이때 채권 편입 비율이 85에서 86% 정도 투자를 해서 1년 후에 원금의 90%를 보장해 드리고요. 나머지 15% 정도를 이제 옵션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원금의 완전 100% 보장하거나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라서 안전하긴 합니다만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네.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수익률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품 중에 하나가 조기 상환형 뭐 이런 상품인데요. 네.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조기 상환형 이렇게 부릅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자산, 그러니까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그리고 현대자동차 보통주다. 네. 그리고 만기가 2년인데 조기 상환 기회가 4개월 또는 6개월마다 주어집니다. 가입할 때 최대 수익률이 연 몇 %입니다. 뭐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뭐 15%짜리도 있던데요. 물론 원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의 100%까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고 나서 조기 상환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연 15% 수익이 발생되니까 네. 정기예금의 6배에서 7배 수익률이 됩니다.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2년 만기되는 시점에 만기 상환 조건이 충족됐다면 연 15%이니까요. 네. 2년 동안의 총 수익 30% 이자가 지급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ELS 가입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원금 보장형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원금의 일부를 손실 보더라도 이익을 좀 내고 싶다라면 원금 비보장형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초자산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ELS 상품은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초자산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ELS는 중도에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에 해지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약 5%에서 7%까지 중도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같은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및 상품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EL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다음 달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정부가요, 이 단통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리 공시제를 제외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말하자면 안고가 빠졌다는 거죠. 단통법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